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5월에 만료가 됩니다. 허그 안심보증 대출이 6월부터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좀 걱정이 커졌어요.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세입자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 저는 진행자 박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민혜입니다. 저희가 4월 4일 탄핵 선고 이후 첫 촬영인데요. 사실 그 사이에 저희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약간 되게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기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탄핵 선고일 날 거의 오후 2시까지 그 탄핵 선고문 관련해서 정리를 하느라고 점심을 못 먹다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데 미네님이 같이 못 갔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제가 6월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공사 다망. 네, 부동산에 새 집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정치도 새롭게, 내가 살 집도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미네님이 이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 이거 다 알아야 된다. 지금 맞아요. 6월에 되게 중요한 변화들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제를 잡아주시기도 했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함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세입자이시죠. 집주인 아니실 텐데, 그러면 세입자라면 모르면 안 되는 4가지 정책 변화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집주인이어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세입자의 마음을 그렇죠. 제가 이번에 집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허그 대출을 받는 집이거든요. 근데 집주인분이 허그 대출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이런 제도 누가 만들었고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또 그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또 안전한 집을 찾고 싶은 세입자로서 이렇게 시선 차이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큰 과제입니다. 네, 사실 내가 얼마나 돈을 모았냐만큼이나 이 바뀌는 정책들이 내가 살 집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맞아요. 이사 준비하시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는 집이랑 정치가 얼마나 연결됐는지 생각해보면 정치 참여 자체가 재테크라니까요.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부동산, 자산 이런 관점의 논의들 많은데 그쵸. 사실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주는 건 세입자 관련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가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 5월에 만료가 됩니다. 왜 만료가 되는 거예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 있는 법률이에요. 우리 이 기간 동안 2년만, 3년만 우선 시행해보자라고 하는 법률인데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2년 동안 시행을 하기로 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끝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특별법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법이 생긴 뒤에도 전세 사기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인천, 대전, 대구 가릴 것 없이 대형 사건들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누적 건수가 2,509건인데요. 명도 아니고 건이에요. 네, 건인데 이 중에서 93%가 사실 올해 접수된 건이어가지고 한 1분기 동안에만 해도 2,000건이 넘게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포함해주는 피해자 범위 기준이 또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이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여기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 눈물이 납니다. 공사 다망. 근데 어쨌든 그럼 5월에 만료라고 하면 이제 유통기한이 없는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뭐 1년부터 4년까지 이 특별법 시행 기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들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뭐냐? 이제 탄핵과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아이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 사실은 이걸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일정도 한 달째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미뤄지다가 아예 없어지면 피해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 기한을 늘려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네. 근데 기존에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률이 없어지더라도 피해 지원 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뭐 피해 결정을 하거나 뭐 취소를 하거나 심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특별법이 없어지면 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건들은 국토부에 접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다시 사실 법률이 없었던 상태,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진짜 전셋집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미네님한테 전세 요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알려드릴 변화가 전셋집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를 좀 서두른 이유가 전세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과 2월에 신규로 계약한 전월세 건들을 보면 월세 비중이 61%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월세를 택해서 가는 거죠. 근데 네. 월세가 사실 한두 푼도 한두 아니고. 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대학가에서 자취할 때도 몇십만 원 이미 넘었었는데 요즘은 60, 70, 100만 원 넘어가는 집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월세가 늘어난다는 건 세입자들의 삶은 좀 팍팍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사실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또 매매하고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월세로 계속 내게 되고 뭐 전세 물량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이러면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전세를 하는 기간 동안 좀 좋은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네. 좀 모아서 원룸에서 투룸 가고 뭐 투룸에서 빌라에서 이제 아파트 가고 아니면은 이제 전세 살다가 매매 자금 모아서 자가 구매하고 이런 좀 주거 사다리의 역할도 사실 전세가 하는 건데 월세가 되면 아무래도 월 지출이 늘어나니까 내가 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전세 제도가 문제가 있고 뭐 월세로 많이 확장되고 하면 월세에 대한 고민이나 제 지원도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줄어들고 월세 사기 형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비어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철빈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 위원장의 인터뷰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 사실 앞으로는 좀 안정적인 주거를 선호하는 또 형향이 늘어나면서 전세라는 게 사실 사라질 제도다. 월세가 표준으로 옮겨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이 월세로 가는 흐름에 맞춰서 지원 정책이나 또 규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네. 아직은 지금 당장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조차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백들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참 지난 10년 동안은 월세 살지 말고 전세 살아서 저금리로 저축도 잘 하는 게 똑똑하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그쵸? 막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전세 물량의 변화가 그 대출 자체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정책 변화가 뭐냐? 허그 안심보증 대출이 6월부터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좀 걱정이 커졌어요. 그 허그 대출을 아시겠지만 그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이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이제 보증보험이자 대출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네. 사실 집의 컨디션, 뭐 근저당, 융자 이런 것만 깨끗하면 뭐 세입자 소득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80%까지는 꽉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문제가 뭐냐?
과도한 전세 대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빌리는 사람의 소득과 기존 대출까지 합쳐서 상환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기존에 지금도 다른 대출 상품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의 경험을 빌어보면 뭐 허그나 이 다른 대출 상품 비교했을 때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대출 한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이사를 하고 허그 대출을 앞둔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달라지면 자금 운용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계약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6월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6월에 하더라고요. 이사하시잖아요. 저는 6월에 이사인데 대출 신청은 5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6월 이후에 이사를 하실 분들은 이런 상황들 좀 고려하셔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네, 서둘러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사를 좀 이렇게 돈을 증액해서 가고 싶었던 분들 중에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거나 월세를 가야 하거나 이런 상황을 택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허그는 이런 정책 변화를 왜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하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커져서 허그가 대신 갚아준 돈이 너무 늘어나니까 적자가 커진 거예요.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세입자들의 대출 금액부터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갚은 거는 임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집주인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는데 이 기금 보존을 위해서 세입자들한테만 사실 고스란히 이 감당을 하라라고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약간 아니에요. 무슨 말 하시려고? 아니 임대인이 허그에다가 돈을 안 갚으면 그거를 약간 형사처벌을 하든 의무적으로 갚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 계속 세입자한테 부담인 게 전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계약서는 같이 쓰는데 세입자는 모든 계약 의무를 다 지켜야 되고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들고요. 네. 사실 대출 규제부터 하는 거는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해결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사실 전세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네, 근본적인 대책들도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좀 세입자와 결국에는 집주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내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좀 볼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옛날에 체납 기록이나 뭐 이 사람은 허그 대출 못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정보 공개를 해놓거나 뭐 이런 보안 입법들이 다 필요한데 제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몇 년 뒤에 이제 집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부동산 어플 같은 데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에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또 여전히 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들 다 제가 스스로 알아봐야 되고 저는 좀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쯤은 좋은 소식 알려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미네님. 약간 듣다 보니까 텐션이 약간 떨어지네요. 저도 너무 그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드 소식. What is the sad 소식? 임대차 입법이 5년 만에 사라질까? 네, 라고 하는 건데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 5% 이상 못한다. 네. 세입자가 2년 계약하고 다음에 2년 더 연장할 때 집주인이나 뭐 집주인의 가족이 들어와 사는 케이스가 아니면 무조건 2년 연장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최대 4년 동안은 그래도 거주 기간을 보장을 해주는 제도고 네. 이때 재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제한을 한 법률이 이제 임대차 입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정부가 임대차 입법이 오히려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의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가격 제한을 하는데 왜 급등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맺기 전에 일단 계약을 맺고 나면 올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집값을 올려놓는다. 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네. 그 세입자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위해서
2년 더 연장을 해서 최소 4년을 살다 보니 사실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시장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나와 있는 전세가 물량이 줄어들어서 또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가 좀 개편을 추진한 배경이었고요. 실제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임대차 입법 도입 이전에는 한 3.86% 정도 전세금이 올랐다면 이제 도입 이후에는 그 전세금 상승 비율이 한 8%까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제 2년 다 돼가지고 나가야 될 수도 있어 라고 했다면 이제는 2년은 일단 연장할 수 있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5%라고 하면은 그 정도 전세금은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한테 되게 좋은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또 많아지고 대비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정책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뒤에 재계약하더라도 이만큼만 올릴 거니까 이 정도만 마련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방금 말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토연구원에서 한 5가지 대안을 만들었어요. 네. 하나는 없애자 그냥 다시 백하자. 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법률을 적용하는 지역을 지자체에서 자율로 하게 하자. 또 세 번째는 그대로 두되 얼마 비율로 높일 건지 그거는 연장할 건지 말 건지를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협의하게 하자. 내가 집을 계약할 때 우리는 그래도 7% 올리고 싶어요. 계약 당시에 합의를 하자는 거죠. 계약 당시에 합의를 해서 그럼 세입자도 오케이 하고 집주인도 7%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7%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계약 기간 연장은 그대로 두고 그 상한율, 그러니까 돈을 10%까지는 올릴 수 있게 하자. 전세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법률을 적용하는 이제 범위를 좀 저가 주택으로 한정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안들이 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탄핵 국면이 오고 하면서 지금 이제 논의가 더 진전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세입자 권리를 위해서 임대차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걸 막 그냥 없앤다고 할 때에 그럼 세입자들의 안정성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없애자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 게 맞냐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시장 가격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데는 대출 금리라든지 대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두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봤을 때 그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주택에서 전세 건수는 사실 임대차 입법 이후에도 좀 조금씩 올라왔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한 전세는 감소했지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는 2023년이어서 임대차 입법이 처음 도입됐던 시기와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전세값의 상승에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실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이런 정책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분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듣고 나니까 미네님 이사도 걱정이고 저는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에 신청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은 피해자지만 실제로 전세사기 자체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인데 구제 방법이 없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걱정도 크네요. 왜냐하면 사실 피해자의 70%가 거의 대부분 2030이고 맞아요. 자산을 이제 막 형성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얻은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아니라는 거죠.
세입자들한테 사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뭐 1억이라고 하는 돈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사실 인생을 다 바쳐서 모은 겨우겨우 만든 목돈인데 사실 얘기한 것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 지금도 피해자들을 다 보장할 수 없는 맞아요. 법률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정말 사기를 칠 작정으로 한 게 아니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이 안 된다거나 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서 그 한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 4, 5월 안에 입법을 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밀도가 높아진다기보다는 우선 기간 연장만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세 사기의 실질적인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다. 네, 그런 걱정도 들고요. 사실 특별법을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지를 더 많이 토론해야 하고 진짜 그게 특별법 자체에서 뭐 임대인이 2개 이상 주택을 뭐 가져야 한다거나 이런 약간 되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후다닥 되면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피해는 또 오롯이 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게 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국회의원들 중에서 세입자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일은 해야죠. 뭐 대선 열차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국회는 법률안들을 약간 소그룹으로 나눠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국토교통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회의를 합니다. 국토위라고도 하죠. 네, 국토위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여야를 다 합쳐서 30명 정도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 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통과되게 만들고 싶으면 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을 조져?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카톡을 보내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30명의 의원들의 연락처를 찾기가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0명의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로 빨리 논의해라.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얼른 논의해달라. 혹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의견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위원장과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각 한 명씩 배정돼 있는 간사 이 3명이 핵심 의사결정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 전체한테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3명이 또 중요하고 만약에 이 30명 중에 내가 사는 지역구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나 이 지역구 유권자인데 이 문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잘 결정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장과 여야 간사 누구인지 이 핵심 인물 3명도 추려놨으니까요. 더보기와 댓글란에서 링크 확인하셔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사실 뭐 전세사기 특별법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 빨리 제정해라. 지금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구 사항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한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위 빨리 역할해라 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보는 걸로 오늘의 어떤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정치가 어쨌든 우리 일상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는 필수제인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바빠. 막 나중에 참여해야지 뭐 관심 없어 복잡해라고 하지만 이런 정책 하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차곡차곡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정치 참여도 차곡차곡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테크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전세 사기로 보증금 다 날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테크라는 것도 결국에는 안전망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세입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목소리를 내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네요. 네, 정치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릭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